엄마, 비밀번호 왜 바꿨어요? 새로운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너희는 너희 집 비밀번호는 알려주지도 않고 집 앞에서 엄마 아버지를 돌려보냈잖아. 그런데 나는 왜 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해? 장모님은 비밀번호 치고 아주 당당하게 드나들던데. 엄마, 저희는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또 무슨 너희만 사생활 있고 엄마, 아버지 사생활은? 엄마, 자식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자식은 부모님 집을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자식들은 부모님 집이라고 약속도 없이 막 드나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가족의 갈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 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부모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박순자라고 해요. 남편과 함께 도심 외곽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아들 민수는 42살이고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딸 지은이는 38살이에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일이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집이 펜션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처음엔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선을 넘었어요. 우리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남편과 저는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서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 이 집을 구했거든요. 마당도 있고 공기도 좋고 텃밭도 가꾸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 지은이가 친구 3명이랑 아이까지 데리고 나타났어요. 사전에 연락 한 번 없이 말이에요. 엄마, 친구들이랑 바베큐 하려고 왔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딸이니까 그래, 알겠다. 했죠.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친구들이 마당에서 고기 굽고 음악 크게 틀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정말 난장판이 됐어요. 제가 정성껏 가꾼 정원은 엉망이 되었고 화분은 넘어지고 잔디는 밟혀서 상했어요. 남편은 너무 시끄러워서 다락방으로 피해 올라갔어요. 저는 뒤치다꺼리하느라 정말 진이 빠졌어요. 설거지에 쓰레기 치우고 마당 정리하고 딸한테 지은아, 이렇게 갑자기 오면 엄마가 힘들다.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집인데 뭐 어때? 이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엄마 집이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엄마 집이니까 막 써도 된다는 식이에요. 친구들도 어머님 집 정말 좋아요. 다음에 또 와도 되죠. 이러면서 당연한 듯 말하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우리가 언제 쉬겠어? 그러게 말이야. 조용히 살려고 이사 왔는데.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과 저는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엄마 집 근처에 있는데 회사 동료들이랑 지방회의 있어서 하룻밤만 머물러도 될까요? 이미 동료들까지 데리고 와서 집 앞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 들어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웬걸 동료 2명까지 데리고 와서 1박 2일을 묵어갔어요. 거실엔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안주도 쓰러기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제가 해놓은 반찬은 싹 비워놨더라고요. 심지어 그 동료분이 어머니 집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와도 되죠. 이러면서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민수는 태연하게 괜찮죠, 엄마. 회의 겸 휴가거든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남편도 이건 아니다.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집이 언제부터 회사 숙소가 됐나요? 그것도 미리 말도 없이 집 앞에서 전화해서 들어오겠다니. 완전히 기정사실화해서 오는 거잖아요. 거절할 틈도 안 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민수가 또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회사 팀장님이 어머니 집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이번 주말에 팀 워크숍을 거기서 해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팀 워크숍이라니.
몇 명이나 올 건지 물어보니까 한 5명 정도요. 괜찮죠? 이러더라고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우리 집이 언제부터 회사 연수원이 됐나요? 그런데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채면 구기면 안 되니까요. 결국 알았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순자야, 이건 너무 심하다. 우리가 호텔이야 뭐야. 하면서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 되었어요. 민수가 동료 4명과 함께 나타났어요. 차 2대 나눠 타고 와서는 트렁크에서 짐을 잔뜩 꺼내더라고요. 캠핑 의자, 바베큐 그릴, 고기, 술, 음료수까지. 완전히 야유회 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팀장이라는 분이 어머님 정말 좋은 곳이네요. 공기도 맑고 마당도 넓고 여기서 바베큐 파티 한번 해도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민수는 네,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좋으셔서. 이러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들은 마당에 텐트까지 치고 음악을 틀고 정말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밥 해주고 반찬 내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완전히 펜션 사장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돈 한 푼 안 받는 펜션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떠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귀마개를 하고 잤어요. 저는 잠도 못 자고 계속 걱정했어요. 이웃들 항해 들어오면 어떡하나, 마당 또 망가지면 어떡하나.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말 엉망이었어요. 마당 곳곳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제가 가꾼 꽃밭은 밟혀서 망가져 있고, 잔디도 군데군데 상해 있었어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님 정말 잘 쉬었습니다. 감사해요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뒤치다거리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남편도 도와줬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힘들다. 이렇게 자주 오면 안 되겠다.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팀장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다음 달에 또 오자고 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다음 달에 또 온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우리 집이 완전히 공짜 펜션이 되어버렸구나. 아들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 되려고 우리 집을 내주고 있는 거구나. 정말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딸 지은이도 또 친구들과 오겠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엄마, 이번엔 친구들 애들까지 데리고 갈게. 마당에서 캠핑하듯이 놀려고. 캠핑이라니 우리 집 마당이 캠핑장인가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딸한테도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그래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러면 안 되겠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게 말이야. 우리 노후가 이런 거야.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손주 채민이의 생일이 다가왔거든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채민이가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이고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했어요.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어요. 딸기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해서 딸기도 한 팩 사서 예쁘게 장식했거든요. 남편도 채민이가 좋아할 거다 하면서 도와줬어요. 생일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채민이 얼굴 생각하니까 정말 설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 먹고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뿌듯했어요. 남편과 함께 큰 보온통에 음식을 담고 케이크 상자도 조심스럽게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문 앞에 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민수가 알려줬었는데 언제부턴가 바뀌었나 봐요.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채민이 생일이라서 케이크랑 음식 해왔는데 비밀번호 좀 알려줘 했더니 며느리가 지금 집에 없어요. 이런 문자만 보내더라고요. 전화는 받지도 않고 말이에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럼 비밀번호라도 알려줘. 들어가서 놓고 올게.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남편이 순자야, 전화해봐. 해서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저희는 아파트 계단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비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손주 생일인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집에 누군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누르고요. 자세히 보니까 며느리 친정엄마였어요. 손에는 쇼핑백까지 들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집에 없다고 했는데 친정엄마는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쇼핑까지 하고 와서 편안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는 비밀번호를 알고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정작 시어머니인 저는 손주 생일에도 집에 들어갈 수 없다니요. 그때 며느리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나왔어요. 저를 보고는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채민이 생일이라서 음식이랑 케이크해야 하는데 왜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 아, 깜빡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친정엄마가 방금 들어갔는데 무슨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비밀번호라도 알려줘. 다음에라도 올 수 있게. 그건 좀. 하면서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때 채민이가 할머니 하면서 뛰어나왔어요. 저는 채민이를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채민아, 할머니가 생일 케이크 해왔어. 오늘은 안 되겠어요. 손님이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와주세요. 이러면서 채민이를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했어요. 비밀번호 하나 안 알려주다니. 친정엄마는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시어머니는 손주 생일에도 문 앞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순자야, 가자. 하면서 우산을 씌워주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집에 와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순자야, 괜찮아? 하면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저는 그제서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친정엄마는 비밀번호까지 알고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우리는 손주 생일에도 들어가지 못해.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차별이 너무 심해. 이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남편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도 선을 그어야겠어. 며느리는 친정엄마한테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우리한테는 손주 생일에도 안 알려주잖아. 그래, 차별이 너무 심해. 이제 우리도 똑같이 해야겠어. 하면서 동의했어요. 사실 남편도 그동안 많이 참았거든요.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해도 집을 어지럽혀도 아무 말 안 하고 다락방으로 피해 올라가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왜 늘 열려 있어야 하지? 우리 집도 지켜야 한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털어놨어요. 여보, 우리 집이 펜션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 데리고 와서 바베큐 파티하고 아들은 회사 동료들 숙소로 쓰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손주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맞아, 며느리가 너무 심했어. 친정엄마는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면서 우리한테는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다니. 하면서 화를 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여보, 우리 집 비밀번호 바꾸자. 이제 우리가 허락한 사람만 들어오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도 문 잠그고 살자.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다른 친구들과 와서 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아들은 회사 동료들 숙소로 우리 집을 쓰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손주 얼굴 보려고 가도 문전박대 당하고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잠 안 와. 나도 계속 생각나.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자.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마음을 정했어요. 오늘 저녁에 비밀번호를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아이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며느리 생각이 나니까 화가 다시 났어요. 저녁 먹고 나서 남편과 함께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기존 번호에서 완전히 다른 번호로 말이에요.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묘했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남편이 이제 우리가 누구를 드릴지 정하는 거야. 하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래,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자. 그날 밤부터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동안 언제 아이들이 갑자기 올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며느리한테서 반찬 달라는 연락이 와도 무시할 수 있고, 딸이 친구들과 놀러 오겠다고 해도 거절할 수 있고, 남편과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이제야 우리만의 시간이 생겼다. 남편이 춘자야, 우리 잘못 없어.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 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생각해보니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 집인데 우리가 주인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왜 이렇게 당연한 걸 못했을까 싶었어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며칠 후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과 저는 마당에서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리 집 앞에 주차하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이상해서 문 쪽을 봤는데 웬걸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채민이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른 4명에 아이들까지 해서 총 8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차 트렁크에서는 돗자리며 간식이며 잔뜩 꺼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여기가 시댁이에요. 마당이 넓어서 아이들 놀기 좋거든요.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락도 없이 친구 가족들까지 데리고 오다니. 민수가 문 앞에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몇 번을 다시 눌러봐도 안 열리니까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며느리가 왜 안 열려요? 하면서 다가왔어요. 민수가 이상하네. 비밀번호가 안 맞아. 하면서 또 눌러봤지만 역시 안 열렸어요. 친구들이 집에 안 계신가 봐요 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계실 텐데 왜 안 열리지? 하면서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집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나갈 거야. 아니야. 그냥 두자.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핸드폰 벨 소리가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계속 무시했어요. 친구들이 혹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하면서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아, 그게 하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어머니한테 전화해도 안 받네. 하면서 당황해했어요. 아이들이 언제 들어가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면서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그럼 우리 다른 곳으로 갈까요?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며느리가 잠깐만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면서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남편도 잘하고 있어. 연락도 없이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하면서 저를 말렸어요. 결국 30분 정도 기다리던 친구들이 오늘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요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하면서 사과했어요. 민수도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친구들한테 미안해했어요. 그들이 짐을 다시 차에 싣고 떠나는 모습을 창문으로 봤어요. 며느리 얼굴이 정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완전히 창피를 당한 거죠. 채민이가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하면서 울먹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남편이 속이 시원하다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가 당한 기분을 그들도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와의 통화는 길어졌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너무하셨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연락도 없이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래도 가족인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가족이면 더 예의를 지켜야지.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해? 무슨 말씀이세요? 채민이 생일날 일 벌써 잊었어? 친정엄마는 비밀번호 알고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면서 우리는 손주 생일에도 집에 못 들어가게 했잖아. 민수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말이 없더니 그건 와이프가. 이러면서 변명을 하려 하더라고요. 변명하지 마. 너도 똑같아. 우리 집은 회사 동료들 숙소로 쓰면서 정작 너희 집은 우리한테 닫혀 있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 딸 지은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집 비밀번호 바뀐 거 맞아요. 맞아. 왜요? 새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알려줘야 해? 너도 마찬가지야. 연락도 없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우리 집을 놀이터로 쓰잖아. 엄마, 그게 뭐가 문제예요? 가족인데. 이러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가족이면 더 조심해야지.
그동안 너희들이 우리 집에서 뭘 했는지 생각해봐. 바베큐 파티하고 친구들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마당 망가뜨리고. 엄마가 너무 예민해요. 그런 걸로 뭐 그래요. 예민한 게 아니야. 이제 선을 긋는 거야. 우리 집에 오고 싶으면 미리 연락하고 허락 갖고 와. 그럼 언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괜찮을 때. 그리고 며느리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비밀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드릴게요.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채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도 채민이 보고 싶으시죠? 손주를 미끼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답장 안 했어요. 남편이 잘하고 있어. 끝까지 버텨. 하면서 저를 지지해줬어요. 며칠 후에 민수가 직접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문 너머로 뭐하러 왔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러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사과는 여기서 해. 앞으로 우리 집에 함부로 오지 마. 특히 연락도 없이 친구들 데리고 오는 일은 절대 안 돼. 알겠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는 그건 우리가 정해. 너희들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대할 때까지는 절대 안 알려줘. 며느리는 끝까지 안 왔어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한 게 그렇게 서운했나 봐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저한테는 차갑게 대했던 사람인데 뭐.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이 된 것 같아. 그러게. 이제야 조용하고 좋다. 하면서 웃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우리가 원할 때만 들어오게 하자. 그래.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 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왔지만 점점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정말 편안했어요.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차 마시고 마당 가꾸고 드라마도 보고 그동안 언제 아이들이 갑자기 올까봐 전전긍긍했던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어느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족끼리만 놀러가도 될까요? 미리 말씀드려요. 어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식이 아니라 정말 허락을 구하는 목소리였거든요. 몇 명이야? 저희 셋이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언제 올 거야? 토요일 오후 2시쯤 가도 될까요? 그리고 저녁 8시에는 갈게요. 시간까지 정확히 말하더라고요. 저는 알겠어. 그럼 와. 토요일에 정말 시간 맞춰서 왔어요. 며느리도 와서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하면서 사과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아마 친구들한테 창피당한 일로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채민이가 할머니 하면서 뛰어와서 안겼어요.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은 조용히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도 예전처럼 까칠하게 굴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정말 갔어요. 며느리가 가기 전에 어머님, 앞으로는 미리 연락드리고 허락받고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했어요. 딸 지은이도 며칠 후에 연락했어요. 엄마, 저 혼자 갈게요. 친구들은 안 데리고 가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와서도 엄마,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앞으로는 엄마 허락받고 올게요. 하면서 사과했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날 밤 남편과 마당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제야 진짜 우리 집이 된 것 같아. 그러게. 문을 잠가야 마음이 열리는구나. 하면서 웃었어요. 저는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열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언제든 와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가족의 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일방적인 거였어요. 우리는 언제나 열려 있는데, 아이들은 우리에게 닫혀 있었거든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오고 싶으면 미리 연락하고, 우리가 괜찮을 때 와요. 그리고 와서도 예의를 지켜요. 함부로 친구들 데리고 오지도 않고 마당을 망가뜨리지도 않아요. 며느리도 저한테 함부로 굴지 않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 존중하는 거죠. 남편이 순자야, 우리 잘했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언제 드릴지 정하는 거야. 맞아. 닫힌 문이 있어야 열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이제 우리 집은 진짜 우리 집이 됐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부모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연이한테 할 얘기 있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며느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집에서 며느리한테 말도 하지 말고 지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건 다 잔소리잖아요. 살림도, 육아도 미연이가 더 잘 알아요.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느꼈다고? 혼자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같이 살자고 한 건 너희잖아. 그거야 엄마가 계시면 집안일도 육아도 수월해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간섭하고 계세요. 저도 중간에서 괴로워요. 알겠어. 조심할게. 어머니에게 집에서 말도 하지 말고 지내라는 건가요? 아들, 며느리는 어머니 보고 어쩌라는 거죠.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자라고 해요. 올해 63, 남편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떴고 자식 셋은 모두 제 살림 차려나갔죠. 이제 혼자 살아요. 처음엔 나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조용한 집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 틀어놓고 마트 다녀오고 밥해서 먹고 낮잠 자고 그게 평온한 거라 생각했죠. 근데 이상하게 날이 더워질수록 그 고요함이 쓸쓸함으로 변하더라고요. 집안 가득한 정적이 마음까지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딸은 결혼해서 제주에 살고 큰아들은 분당로 갔고 막내는 서울에서 직장 가까운 곳에 살아요. 다들 바쁘니까 전화도 뜸하고 가끔 문자 한 줄 오는 게 전부예요.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고 답은 보내지만 사실은 잘 안 지내요. 말 한마디 해볼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누구 얼굴도 안 보면 사람이 점점 무뎌져요. 그래서 어느 날 가스레인지에 냄비 올려두고는 까먹어서 냄비를 홀랑 태워 먹고 말았죠. 그날 밤 이러다 나 혼자 있다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쌌어요. 여름이고 덥기도 하고 차라리 시원한 찜질방에 가 있는 게 낫겠다 싶었죠. 옷 몇 벌이랑 약통, 세면도구 챙겨서 버스를 타고 동네 찜질방으로 갔어요. 찜질방은 의외로 활기찼어요.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노래교실도 있고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고 무언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 여사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오늘은 늦잠 잤어요. 애구구. 익숙해지니까 아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데 어느 날 낮 찜질방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내 진우였어요. 엄마, 여기 계셨어요? 진짜 여기 있네? 너는 또 무슨 일이냐? 엄마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없다고 해서 찾으러 왔죠. 큰 누나 걱정하길래. 여긴 시원하고 사람도 많고 괜찮아. 집보다 훨씬 낫더라. 그래도 엄마가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요. 방도 넉넉하고 지율이도 엄마 오신다고 좋아할 거예요. 됐다. 너희 불편하잖아. 아니요, 미연이도 괜찮대요. 엄마 혼자 두는 게 우리가 더 불편해요. 미연이가 괜찮다고?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애 키우느라 정신 없을 텐데 그런 말까지 했다니. 진우는 아예 제 가방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진사요, 엄마 차 가져왔어요. 그렇게 저는 찜질방에서 나와 진우네 집으로 갔어요. 도착하니 방 하나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선풍기며 이불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미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신다고 진우 씨가 며칠 전부터 계속 준비했어요. 그랬구나. 괜히 민폐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도 솔직히 많이 지쳤거든요. 지우리 키우는 거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어머님 오셔서 너무 든든해요. 그 말을 듣고야 알았어요. 내가 여기 오게 된 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분명한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육아, 그게 진짜 이유였다는 걸.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진우네 집에서 맞는 첫날이었죠. 전기밥솥에 밥을 올리고 미역국을 끓이다 보니 허리가 시큰했어요. 싱크대 높이가 안 맞아서 자꾸 몸을 구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해서 반찬도 두어 가지 더 만들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푸고 있으니 미연이가 지우리를 안고 거실로 나왔어요. 미역국 끓였어. 산모한테도 좋고 아침엔 뜨끈한 게 최고지. 조심스럽게 건넸지만 대답은 짧았고 눈빛도 피하더군요. 어색하다 못해 살짝 찬바람이 느껴졌어요. 진우가 출근하면서 엄마, 오늘도 무리하지 마세요. 하고 나갔지만 그 말이 어째 형식처럼 들렸어요.
점심 무렵에는 빨래를 널고 거실 청소를 좀 했어요. 손에 익은 일들이라 몸은 움직이는데 뭔가 묘하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연이와 눈이 마주쳐도 인사는 짧고 말을 걸어도 대꾸는 건조했죠. 지율이는 울 때마다 제가 안아주면 울음을 뚝 그쳤어요. 이렇게 하면 애가 진정하더라고. 말했지만 미연이는 아무 반응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엔 이유식을 만들려고 애호박을 다졌어요. 지율이 요즘 변비 있는 것 같던데 호박 넣으면 좀 낫더라. 그러자 미연이가 싱크대 쪽에서 저녁 이유식만 먹여요. 하며 냉장고를 열더군요. 그 말투에 기분이 확 상했지만 말은 삼켰어요. 오후엔 지율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었길래 이건 씻은 거 줘야지. 라며 물수건을 찾자 미연이가 빠르게 손을 뻗어 살균 티슈 써요. 하며 닦아버렸어요. 나름 신경 써서 한 말이었는데 그게 불쾌했나 싶더라고요. 저녁 때는 애호박 볶음이랑 달걀말이를 했는데 식탁에 올리자 미연이는 젓가락만 툭 대고 말았어요. 요즘 입맛 없나 보네. 했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섞이지 않으니 내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엔 창문이 너무 덥길래 환기 좀 하자. 하고 열었더니 미연이가 다가와 닫으며 말했어요. 지율이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 순간 이 집에서 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진우가 오라고 해서 온 건데 왜 이렇게 눈치 봐야 하나. 말 한마디, 손 한 번 움직이는 것도 허락이 필요한 일인가 싶었어요. 밤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럴 거면 차라리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거긴 최소한 내 말이 허공에 묻히진 않았거든요. 사람 목소리가 있고 웃음이 있고 나를 반기는 눈빛이 있었어요. 여긴 다르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다 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표정한 얼굴과 차가운 말투만 돌아오니 마음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기도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내 존재가 지워져가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문틈으로 새어나온 불빛 너머로 진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또 그랬어? 이어지는 미연이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계속 간섭하셔. 말은 조심스럽게 해도 결국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나 간섭하려고 한 거 아닌데, 도와주고 싶어서, 손주가 예뻐서였는데, 그렇게 들렸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말을 줄였어요. 말하면 다 간섭이고, 입 다물면 불편한 존재니까요. 내가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인지 생각할수록 울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율이가 거실 바닥을 기어 다니다가 장난감 모서리에 머리를 콕 찧었어요. 깜짝 놀라 다가가 괜찮아? 이러다 진짜 다치겠네. 매트라도 하나 깔자.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미연이가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다 짧게 대답했어요. 바닥이 조금 차가운 게 아이 체온 조절에 좋아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제 말은 그냥 무시됐고 눈빛엔 선이 그어져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말 조심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점심때는 지율이가 밥을 잘 안 먹길래 애호박을 다져 죽처럼 만들어봤어요. 이유식에 호박 넣으면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애가 먹기 편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연이는 말없이 냄비 뚜껑을 닫았고 아무 대꾸도 없었어요. 그 행동이 제겐 너무나도 분명한 거절처럼 느껴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절 말이에요. 오후엔 지율이가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장난감을 입에 물고 있었어요. 그건 방금 바닥에 떨어졌는데 좀 닦아서 다시 주자. 제가 그렇게 말하며 다가가려 하자 미연이가 제 손보다 먼저 장난감을 낚아채더니 우린 살균 티슈 써요. 하고선 닦아내더라고요. 웃지도 않았고 말끝엔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딱 이건 우리 방식이니까 어머니는 빠지세요라는 태도였죠. 그날 저녁 지율이가 배가 부른지 숟가락을 바닥에 몇 번 툭툭 치더니 장난삼아 던졌어요. 이러면 버릇되니까 습관 들이기 전에 살짝 혼내야 해. 제가 그렇게 말하며 숟가락을 슬쩍 빼앗자 미연이의 눈이 번쩍 빛나며 갑자기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지율이 물건 그렇게 갑자기 빼앗으면 안 돼요. 정서에 안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굳어졌어요. 그전까지는 뭔가 말만 하면 미묘하게 거부당한다고 느꼈는데 이건 명확한 선포 같았어요. 어머님, 더 이상은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말이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방문을 닫는 손끝이 떨렸어요. 그리고 문틈 너머로 들리는 미연이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심장이 철렁했어요. 진우 씨,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머님이 자꾸 말을 하는데 말투도 그렇고 너무 숨 막혀. 진우는 중간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어진 미연이의 말은 또렷했어요. 그냥 내가 잘하든 못하든 좀 지켜만 봐주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알겠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게 도움이 아니라 감시로 느껴졌구나. 내가 해온 모든 말이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서에 안 좋아요. 숨 막혀. 좀 지켜만 봐주면 안 돼.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손주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었고 며느리 힘들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을 통제하려 든다고 느꼈다면 이 집에서 난 어떤 존재일까? 아침이 밝자 저는 지유리가 울더라도 얼른 다가가지 않았어요. 이유식을 데우면서도 아무 말 없이 불 조절만 했고 식탁에 앉아도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말을 해도 상처가 되고 안 해도 벽이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나는 점점 벽 쪽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의 작은 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어디쯤일까? 더는 말하지 않는 쪽이 나은 걸까? 그래야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걸까? 말없이 지내는 게 오히려 복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이 막혔어요. 말 한마디에 온몸이 조심스러워졌고 발걸음 하나조차 마음대로 디딜 수 없었죠. 전날 밤 미연이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지유리가 울더니 안방에서 울음소리가 번졌고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가 얼른 멈췄어요. 이제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건 조심해야 했어요. 잠시 뒤 미연이가 아이를 안고 나왔고 저는 부엌으로 몸을 피했죠. 식사 시간. 국을 덜며 이건 나트륨 적게 넣은 거야. 지율이 조금 덜어줘도 되겠더라. 한마디 했더니 미연이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투 없이 표정 없이 기계처럼. 그건 동의가 아니라 종료를 뜻하는 신호 같았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방으로 들어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쳐다봤어요. 그때 문이 툭 열리고 진우가 들어섰어요. 평일 오전인데 웬일인가 했더니 낯빛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오늘은 잠깐 얘기 좀 해야겠어요. 말투가 낯설 정도로 단단했어요. 진우는 방문을 닫고 제 앞에 앉았고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을 꺼냈어요. 엄마! 미연이 많이 힘들어해요.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아이 챙긴 것뿐인데. 그게 엄마한텐 도와주는 거지만 미연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 키우는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라는 게 도와주는 건가요? 그럼 내가 여기 왜 와 있죠?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는데 진우의 다음 말이 제 등을 밀어버렸어요. 앞으로 엄마는 미연이한테 직접 말하지 말아주세요. 지우리든 집안일이든 뭐든 다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꼭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말을 하지 말라고? 엄마 말이 미연이한테는 날카롭게 느껴진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탁이에요. 미연이한테 직접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며느리한테는 말도 하지 말라고요. 무슨 죄인처럼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요? 아니, 죄라도 지었나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한마디 하기도 싫더라고요. 알겠다. 짧게 그렇게 말하고 진우를 내보낸 뒤 저는 앉은 채로 그대로 한참을 있었어요. 밖에선 미연이랑 지율이 목소리가 오갔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귀를 막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그렇게 막혀버리니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날 저녁 미연이가 지율이 밥 데워야 할 것 같아요. 하며 말을 건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가 무한한 얼굴로 엄마, 부탁 좀 할게요. 라고 말했을 때야 겨우 움직였어요. 말없이 밥을 데우고 말없이 국을 퍼주고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날부터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도 입을 닫고 점심에도 표정 없이 저녁에도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지유리가 울어도 먼저 안아주지 않았고 미연이가 물끄러미 바라보면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익숙해졌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말하지 않는 게 진짜 평화라면 그렇게 해주자. 말 안 하면 상처도 없겠지. 내가 하려던 모든 말, 먹여주고 싶던 마음, 덮어주고 싶던 정, 다 집어넣자.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말하지 말라며? 그럼 나도 똑같이 할게. 이 집에서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아예 입을 닫겠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야. 말 없는 복수. 눈빛만 주고받고 손끝만 움직이며 그 누구와도 진심을 나누지 않겠어. 당신들이 원한 대로 아주 똑같이 해줄게. 이제부터 내 마음도 내 말도 전부 잠가둘 거야. 다음 날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에 나가자 미연이가 먼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냉장고를 열었죠. 그날도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식탁 위엔 전날 남긴 반찬들이 있었고 밥솥 안엔 취사 버튼을 눌러둔 밥이 따끈했어요. 지유리가 거실 바닥에 앉아 쌓기 블록을 이리저리 흩뜨리고 있었고 미연이는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밥과 국을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국물 조금만 주세요. 미연이가 그제야 말을 걸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릇에 국을 덜어 건넸어요. 그 순간 미연이의 눈에 아주 짧은 당황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 앉았어요. 진유가 식탁으로 와 엄마 오늘 기분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말에도 그냥 웃기만 했죠. 한동안 그렇게 말 없이 지냈어요. 지유리가 과자를 흘리면 드뭅 놔뒀고 미연이가 바쁘게 뛰어다니며 정리하길래 눈으로만 지켜봤어요. 거실 장난감이 흩어져 있어도 일부러 그대로 뒀고 방에 먼지가 보여도 치우지 않았어요. 미연이는 처음엔 뭔가 이상한 듯 저를 자꾸 힐끔거렸지만 제가 침묵을 이어가자 서서히 말을 줄였어요. 제가 말하지 않는다는 걸 진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죠. 저녁에 진우가 돌아오자 식탁에 조용히 앉았고 저는 정해진 반찬만 덜어놓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진우가 반쯤 농담처럼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네요. 그 말에 저는 그냥 밥숟갈만 움직였어요. 무섭다는 말,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참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느끼는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들어와 가방을 꺼냈어요. 예전에 찜질방 갔을 때 썼던 작은 여행 가방이었어요. 거기에 속옷 몇 벌, 약통, 치약, 작은 수건 2장을 챙겼어요.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죠. 가방을 문 옆에 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민등록증이랑 카드는 안감 깊숙이 넣어뒀어요. 그렇게 준비만 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뭔가 내 손에 다시 주도권이 돌아온 기분이랄까. 그동안 나는 말 한마디조차 허락받아야 했던 존재였는데 이젠 그걸 안 해도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았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연이는 식탁에서 지율이 오늘 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진우를 쳐다봤어요. 엄마, 부탁드릴게요. 라고 덧붙여야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유리가 내 무릎에 안겨 졸고 있었지만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아무 말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아이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진우 입을 통해서만 말이 오가야 한다는 그들의 규칙을 저는 아주 정확히 지켰어요. 그게 내가 택한 복수였으니까요. 복수는 꼭 소리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저 침묵으로 천천히 차갑게 갉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도구처럼 여기고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기로 했어요. 불편하다고 했지. 그럼 정말 불편해봐. 내 말 한마디, 내 손길 하나 없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봐. 나는 지금껏 가족이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와 잘 지내야 한다는 체면으로 참아왔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 집에서 나는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공기 같은 사람일 뿐. 그리고 곧 공기조차 사라질 날이 올 거야. 그건 너희가 만든 일이야. 새벽 5시 알람 대신 속삭이는 결심이 저를 깨웠어요. 불은 켜지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죠. 준비해둔 작은 캐리어를 조심스레 끌어당겨 방 문을 열었어요. 신발은 손에 들었고 발 뒤꿈치로 바닥을 쓱 미끄러지듯 걸었습니다. 현관문이 딱 하고 채워지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뒤돌아볼 마음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엔 묘한 미소가 번져 있더군요. 택시를 타고 찜질방을 가는 길,
동이 트기 전 도로의 가로등이 마치 환송 인사처럼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프런트 직원에게 하류권을 끊고 온돌에 몸을 눕히자 따뜻한 열기가 등뼈를 타고 퍼졌어요. 고단하기보다 홀가분했죠. 휴대폰은 그대로 비행기 모드. 드르렁거리는 숨소리 사이로 말없이 나왔으니 이제 정말 편하다는 속말이 잠처럼 스며들었어요. 아침 9시 휴대폰 전원을 켜는 순간 진동이 폭발하듯 울렸어요. 부재중 통화 41통, 문자 20개, 제일 위는 진우였어요. 엄마 어디야? 무슨 일 생긴 거야? 그 다음은 딸, 큰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미연이 이름이 보였어요.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규칙이 떠올랐죠. 미연이랑 직접 말하지 말라, 정확히 애들이 정한 룰이었어요. 저는 딱 한 통 진우에게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받더군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집이 난리예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괜찮다. 살아있다. 필요하면 내가 전해. 진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연이가 엄청 울어요. 지율이는 할머니 찾고. 그 순간 말을 끊었어요. 내가 말했지. 미연이 힘드니까 나랑 직접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대로 하자. 너만 거쳐. 진우가 숨을 삼켰어요. 엄마, 그건 오히려 너무했어요. 그냥 집으로.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말고 규칙 지켜. 난 괜찮아. 더 말 못하겠다. 전화를 끊고 메시지 알림을 전부 무음으로 돌렸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 집은 완전히 패닉이었다고 해요. 지율이는 낯선 불안에 울부짖고 미연이는 거실과 현관을 오가며 저를 부르다 끝내 소리내어 울었대요. 진우는 회사를 못 가고 동네 파출소에 실종 문의까지 넣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큰 며느리 통해 전해 들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사라져서 당황했겠지만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집에 존재한 적이 없었거든요. 몸은 있었지만 말과 마음은 언제나 허락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찜질방 온돌 위에서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진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통로야. 규칙이 있지 마. 더는 설명도 핑계도 필요 없었어요. 전화는 오지 않았고 문자는 읽은 표시만 남았죠. 그 표시를 보며 입가에 미소가 걸렸어요. 이제야 온전한 침묵이 완성됐거든요. 침묵은 그들이 세운 법이었고 나는 그 법을 누구보다 정확히 지키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운 복수라는 걸 곧 알게 되겠죠. 며칠이 흘렀어요. 찜질방에 누는 것도 조용한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것도 익숙해졌죠. 처음엔 온몸이 뒤틀릴 듯 서운하고 억울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바닥을 쳤는지 오히려 마음이 맑아졌어요. 휴대폰은 여전히 비행기 모드였고 시끄러운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했죠. 그런데 그 평온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진우가 직접 찜질방을 찾아왔거든요. 낯익은 그림자에 고개를 돌리자 그는 숨을 고르며 제 앞에 섰어요. 엄마, 이제 좀 집으로 가요. 조용한 말에 저는 고개만 젓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미연이 많이 힘들어해요. 어제는 애보다가 같이 울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요즘 정신이 없어요. 회사도 빠졌고 지율이도 예민해지고. 한참을 말하더니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다시 돌아와서 평일에 지율이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싸늘했는지 진우도 말문이 막힌 듯 했죠. 너 전에 뭐라 그랬지? 내가 며느리한테 직접 말하는 거 힘들다고. 내가 중간에서 전화라고 했잖아. 그래서 난 그 말대로 한 거야. 직접 말 안 했고 너 통해서만 얘기했지.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땐 미연이도 많이 예민했고 저도 몰랐어요. 엄마 마음을. 지금도 몰라. 넌 아직도 부탁하는 척하면서 통보하고 있어. 내가 손주를 봐주는 게 당연한 줄 알지. 효율적이라고 말하더니 이젠 아이에 함께 살자고 하더니 내가 도움이야? 저는 차분히 말했지만 속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진우가 애써 웃으며 말을 돌렸어요. 그럼 필요하실 때만 오세요. 지율이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시면 미연이가 복직도 수월하고. 내 아내는 내가 불편해서 말도 못하게 했잖아. 그런 사람 집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하니? 지금은 도와달라고 울고 나중엔 또 내가 하는 말에 상처받는다고 하겠지. 진우가 말문이 막히자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내가 평생 참아왔지만 이젠 나 위에 살기로 했어. 엄마, 시어머니, 도우미 다 내려놨어. 진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는 돌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온돌 바닥에 등을 붙였어요.
그날 저녁 휴대폰을 켜보니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진우가 보낸 거였죠. 엄마 미안해요. 이제는 진심으로 엄마 뜻 따를게요. 쉬시고 연락은 제가 조심히 할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깃든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무시당했고 얼마나 잊혀졌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침묵은 그저 말 없는 고집이 아니라 그들 방식에 정확히 응답하는 거였어요. 이제는 내가 지키는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 규칙은 내 삶을, 내 감정을, 내 가치를 조금씩 되찾는 유일한 방식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미연이도 조심스러워졌는지 며칠 동안 연락을 끊더군요. 솔직히 그 조용함이 저는 참 편했어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평온이었죠. 찜질방 온돌에 누워있으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걸려오는 전화, 그리고 문자. 엄마, 미연이 복직 날짜가 나왔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율이 어린이집 적응이 안 돼서 자꾸 울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미연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제발 한 번만 통화해주세요. 처음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진우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연이 눈물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근데 엄마 말 듣고 생각해보니 우린 엄마를 너무 쉽게 대해왔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천천히 읽고 나서 처음으로 차갑지 않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진심이 늦게라도 닿기를 바랐고 이제야 조금씩 늦게 따라오는 듯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진우가 뭐라 하든 미연이가 울든 그들의 상황은 그들 몫이에요. 저는 제 몫의 삶을 찾은 거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큰며느리가 저를 조심스레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동선애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저도 알아요. 어머님이 이번엔 정말 다르게 마음먹으셨다는 거.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혹시 제가 계속 중간 역할 맡아도 괜찮을까요? 어머님도 마음 편하게 지내시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말했죠. 그래. 앞으로도 난 그 집하고는 직접 연락 안 할 거야. 진우가 그렇게 말했거든. 서로 편하자고. 나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 말에 큰며느리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분명 동의의 표시였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찜질방에서 노란 수건을 베고 누웠습니다. 사람들 코 고는 소리, 어깨를 마주한 누군가의 온기, 그리고 이불처럼 덮인 고요함. 이 모든 게 위로였어요. 더는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복수는 소리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말하지 말라 했죠. 그래서 나도 똑같이 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한 복수였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